아침 주요 뉴스에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플러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있는 날인데 오늘 좀 심한 날 같아요. 예, 목 괜찮으세요? 조금 이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10분 동안 제 목소리가 제대로 작동을 할지 예.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확인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첫 번째 소식은 저희 앞서 오늘의 시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 인사청문회 얘기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사실 청문회를 이렇게 보도를 해드릴 때마다 느끼는 예. 자괴감은 사실 청문회라는 게 하루 종일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막 2분 안에 이것을 맞아요. 요약해서 전달한다는 예. 게 예. 참 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김현철 통일부 후보자의 이 과거 SNS 막말 예. 그리고 이른바 이념 편향성 논란이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예. 일단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 SNS상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예. 뭐 전방위적으로 사실 막말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장관이 되기에 턱없이 자질이 부족하다. 세상을 향해 내뱉는 언사가 거칠고 분노에 차 있다. 이렇게 예. 비판을 했고요. 예. 역시 한국당의 강석호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제되지 않은 언행들 속에서 독선적인 가치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부동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함께 제기가 됐는데요. 예.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이 김연철 후보자가 지난 1999년에 예. 당시 7,5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네. 4년 뒤인 2003년에 같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신고하는 등 예. 집을 이제 여러 차례 사고 팔면서 4차례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예. 의혹도 함께 제기했고요. 99년하고 2003년 사이면 네. 집값이 꽤 올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이죠. 그 시기가. 예. 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하셨던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공방이 이어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뭐 과거 발언 등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또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뭐 예. 취지가 잘못 전달됐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고요. 일단 뭐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예. 일부 해명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네. 이 NLL 북방 한계선 문제나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발언의 취지가 조금 잘못 알려져 있다. 이렇게 예.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고요.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서는 이 학자의 언어 그리고 공직자의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사실 지원 사격을 나설 수밖에 없죠. 집권 여당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과거 학자로서의 성과 그리고 이 통일부 정책보좌관을 지냈었거든요. 2000년대 중반쯤에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기억나시죠? 예. 그 장관의 통일부 보좌관을 하면서 직접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요. 후보자가 언급했던 금강산 이 피격이나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발적인 사건이 터져나 비롯된 것이다. 이런 취지였다. 이렇게 대신 해명해주기도 했습니다. 대신 해명. 항상 이제 뭐 어느 쪽이 여당이든 그렇죠. 똑같죠. 대신 해명하는 모습이 청문회 볼거리입니다. 사실. 후보자가 왜냐면 좀 당황해서 말을 못하거나 사실 좀 민망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여당이 좀 엄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남의 특혜 채용 의혹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취업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20, 30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일단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요. 문 후보자의 장남은 전공 필기 시험에서는 31점을 받았는데 전공 면접 점수는 88점이었다. 이렇게 점수의 편차가 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렇군요. 김태흠 의원 역시 이 문 후보자의 대학 동기 친구가 면접위원이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만 봐도 상당히 문제는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러자 이제 문 후보는 채용과 관련해서 전혀 몰랐다 이런 답변을 되풀이했고요. 자신의 대학 동기가 면접위원이라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선급이니까 이곳은 해수부의 영향을 받는 단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위장 전입이 한 4차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고요. 1억 3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 다니면서도 아들의 피부양자를 올려놔서 지난 10년 동안 고작 35만 원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한두 달 전쯤에 크게 문제가 됐던 일인데 그 경북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 중에 가이드를 폭행해서 무리를 빚었던 곳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공무원이 여행사랑 짜고 항공권을 위조한 혐의로 입건이 됐어요. 같은 연수권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가이드 폭행 사건도 있었고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 문제가 부각이 된 겁니다. 경북 예천 경찰서는요. 예천 군의회 공무원 1명 그리고 지역 여행사 관계자 2명 등 3명에 대해서요. 이 사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그곳인데 이번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당시 여행사가 구매한 항공권은 1인당 한 87만 원 정도예요. 당시 환율로. 그래서 이제 유류 할증료 같은 걸 다 붙여도 한 130만 원 정도. 그런데 여행사가 무려 한 240만 원 정도를 산출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239만 5,700원.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더 붙여서 산출한 다음에 군의회에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했으니까 한 1,300에서 1,400 정도 차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예천 군 의회 소속 공무원 A 씨는 이 여행사 대표인 B 씨가 제시한 숙박비가 이제 여비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료를 부풀리기로 한 거예요. 숙박료를 이제 메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항공료가 실비 지급된다는 걸 알고 여행사와 짜고 이렇게 허위 그 문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여행사 측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어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경비에 대해서 항공료를 더 책정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비가 초과해서 항공료를 부풀렸다. 그러면 좀 싼 숙소에서 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규정에 맞는. 그렇죠. 근데 그거 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현재 예천군 상황 어떤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저희가 안동 MBC 이정희 기자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이게 MBC가 먼저 제기한 의혹이라고요? 저희가 단독 보도한 거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그 해외 연수 이 추태 문제도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단독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1월 3일 날 최초 보도한 이후부터 한 달 넘게 거의 매일 보도를 했는데 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왔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연수비 집행에 관한 제보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취재하기 시작했던 게 계기가 됐었는데 그 전자항공권을 보면 달러로 항공료, 환율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로 계산해 봤더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도 안 됐던 거고 그런데 그 하나로 항공료 표시된 금액을 보니까 239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조작 의혹이 상당하다. 또 크로스 체킹을 해봤는데 항공료를 부풀린 의혹이 명백하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의혹 보도를 했고 경찰 수사로 이어진 거죠. 근데 이게 경찰 말씀하십시오.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항공권을 조작을 했냐라고 저희가 한번 봤더니 그 여행사에서 이 항공권 14장 일행이 14명이었지 않습니까? 항공권 14장을 이 PDF 프로그램으로 아주 간단하게 변조를 한 건데요. 그러면 문서 위조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혐의가 사무소 위조가 있었던 거 포함돼 있었던 거고요. 근데 궁금한 게요. 이거를 부풀려 가지고 그냥 숙박비에만 썼는지 아니면 좀 이제 리베이트로 좀 들어간 게 아닌지 이런 부분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처음 취재를 할 때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물론 예천군 의회에 제보를 받은 건 아닌데 다른 지방 의회에서 보통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면 여행사에서 이제 경비 견적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뭐 숙식비 얼마, 항공료 얼마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제시를 하면 이게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일반적인 여행 경비보다는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냥 그대로 그 금액을 다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높은 그
그 지불을 하고 뒤로 현금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려받은 금액을 해외에 나갔을 때 공통 경비, 예를 들면 뭐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 한다던가, 뭐 마사지를 받는다던가 이런 경비로 쓴다는 출장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 그렇죠.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취재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이 예천군 의회 사례는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이런 유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제보가 있어 왔고 또 그런 관행이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감시를 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추가 취재를 하실 예정이고요. 예천군 의회의 상황도 사실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 그때 막 여론의 집중 이목을 받았을 때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 2명만 제명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명을 제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형식 전 의장이었죠. 지금은 의장직을 사퇴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분도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명이 결정이 났는데 본회의 의결에서 이 앞서 말씀하신 2분만 제명이 되고 이분은 이제 30일 이내 출석 정지로 징계가 약해졌는데요. 그 결론적으로 이 권도식 그리고 박종철 전 의원 제명된 2명이 과연 불복 소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그건 아직 안 정해졌군요. 왜냐하면 이 2분의 불복 소송에 따라서 이제 그 다시 2명의 의원직 제명당한 만큼의 그 의석 2자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처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박종철 의원은 저희가 뭐 접촉을 시도해 봤는데 뭐 연락도 안 되고 사실 이제 접촉이 안 됐어요. 박종철 의원이 그 가이드 폭행 직접 했던 분이고요. 그렇죠. 폭행 당사자였어요. 그래서 주변 얘기로는 박종철 의원은 이제 불복 소송을 하지 않겠다, 제명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고요. 권도식 의원은 저희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해봤는데 권도식 의원이 그 여성 접대부 요구했던 그 의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지만. 권도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접대부 있는 술집 안내해달라 이렇게 얘기만 했을 뿐인데 제명이 돼서 본인이 너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 최규일 의원,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은 스트릿바, 그러니까 여성 모의들이 있는 곳을 직접 갔다가 왔는데도 지금 징계를 받지 않고 있으니까 권도식 전 의원이 좀 억울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걸 그렇게 또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도 있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지방의회가 예천군 의회가 여러 명이 제명돼 있고 이러면 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이 제명이 의결된 게 2월 1일이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임시회가 열렸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 회의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그러니까 회의를 열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의원들도 스스로 이런 비난을 좀 의식을 해서 이제 그 의회를 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지금 9석인데 그 중에 2명이 제명됐으니까 이제 7석이 된 거죠. 근데 이 2석은 만약에 이 앞서 2분이 불복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선관위에서 4월 재보궐선거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복 소송을 하지 않고 또 하더라도 질 경우에는 차기 지방선거 그러니까 2022년까지 이 2자리가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의회는 안 열었는데 세비는 꼬박꼬박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의원들 세비는 이 회의나 출석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 추태가 불거졌던 1월에는 9명 전원이 그리고 2월에는 2명이 제명됐지 않습니까? 2명 제명되고 7명 모두. 그리고 이번 달에도 역시 7명 전체 의원이 세비를 받아갔는데요. 그 1인당 그 의정활동비 더하기 월정수당 해서 277만 원이에요. 예천군 의회는. 그래서 석 달치 약 한 6천여만 원을 받아갔는데 공무원 월급날이 이제 매달 20일인데 역시 같은 날 이 세비가 의회가 열리지 않아도 의원들 통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방의회는 사실은 지역 언론이 감시하지 않으면 감시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밀착 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 MBC의 이정희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예천군 의회는 다시 들여다봐도 끊임없이 문제가 나오는군요. 그러네요. 자, 다음 소식 들어가 볼까요? 다음 소식은 대한항공 소식인데요.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표 던지기로 결정했다. 네. 이게 사실 밤사이에 큰 뉴스였어요. 그렇죠. 어제 오후에 전해진 거죠. 이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론 끝에 이 조 회장 연임 반대 결론을 내버린 거죠. 이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예요. 그래서 어제 일부 의원들은 이제 그 반대 6, 찬성 4로 이렇게 결정해 놨는데 네, 반대 6, 찬성 4. 팽팽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기업 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라는 내부 지침을 들어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조 회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횡령과 배임 등으로 이 회사에 27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항공은요. 입장 자료를 냈어요.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했다. 아직 재판 중이니까. 그러니까요. 1심이니까. 뭐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긴 하죠. 오늘 주총이 뭐 열리는데 치열한 표대결이 치열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재선임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주총에 100% 참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 70%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 회장은 46% 이상의 지지가 필요한데 조 회장 일가 등의 우호 세력이 보유한 지분은 33.3%. 한 13% 정도를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 회장 입장에서 좀 불리해진 거죠,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삼성물산하고 통합할 때 제일모직에서 통합할 때도 그렇고 이 조 회장 측이나 오너 측에서는 정말 밤새 그 주주들 찾아다니고 연락하고 전화 돌리죠 밤새 이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불과 뭐 몇 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싹 그 쓸어 모으는 그런 장면들이군요. 오늘이 바로 운명의 날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관련해서 과거 진상조사위원장의 절친이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이제는 익명의 투석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스스로를 김 전 차관과 함께 춘천지검에서 함께 근무했었던 검사라고 밝힌 A씨인데요. 물론 이제 익명입니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투서를 보낸 겁니다. 김학의 차관을 그런 험지에 빠지게 한 분은 당시 B씨, 그러니까 현직 변호사라고 해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해준 분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된 별장에서의 음주에도 이 현직 변호사가 동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B씨에 대한 조사단 조사가 왜 누락됐는지 의아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B씨가 바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장의 절친이다? 네, 그렇습니다. 김갑배 변호사가 위원장인데 사법연수원 17기거든요. 근데 동기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이 투서에 따르면. 그래서 조사를 안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김갑배 변호사는 B씨를 일단 전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나와 동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이나 얼굴 모두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익명의 투서 내용이 절친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근거는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절친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사자는 동기긴 동기여도 모른다. 동기가 뭐 워낙 많으니까 실제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서 이런 투서 내용을 참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데 어찌됐든 이게 사건이 좀 심층적으로 이게 파지다 보니까 이런 투서까지 결국은 또 왔네요. 그러네요. 철저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은 굉장히 이게 또 저희가 여러 번 미스테리라고 소개해드린 사건인데 지난 2월 그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 이 사건 관련해서 스페인 당국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이 직접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지난달 20일 기억하시죠? 이 북미 정상회담 5일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당국에 따르면 당시 습격한 10명 가운데 한국과 멕시코, 미국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국적자가. 그러니까 한국인이죠. 당시 굉장히 좀 사건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수시간 동안 머물면서 직원들을 감금하고 컴퓨터, 휴대기기 등 이제 전자기기, 각종 서류를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들은 범행 직후에 4개조로 나뉘어서 포르투갈로 도망갔고요. 주범인 이 멕시코 국적의 한 남성은 뉴욕으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뉴욕으로 간 다음에 5일 뒤였던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당일에 녹음 파일 등을 정보를 넘기기 위해서 FBI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태영호 공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암호, 북한에서 쓰는 독특한 암호 체계가 있는데 이 괴한들이 그 암호 체계를 노리고 들어온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이 사건은 가면 갈수록 미스터리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또 국적자가 포함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한데요. 어쨌든 우리 대사관 관계자는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내용을 정식적으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런 입장을 아직은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